여자 구실도 못하는 년아! 당장 이혼해! 새아버지가 엄마의 멱살을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달려들어 그 손을 뜯어냈어요. 그러자 이 인간이 엄마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 순간 방금까지 엄마를 짓밟던 그 인간이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살려줘! 심장이 안 된다! 5분 전에는 발로 차더니 5분 뒤에는 바닥에서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이 인간이 실려나간 뒤 엄마의 찢어진 옷 사이로 시퍼런 멍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팔뚝에, 등에, 옆구리에 오래 맞아온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부엌 서랍에서 위암 3기 진단서가 나왔고 그 옆에는 엄마의 전화기가 꺼진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3년간 엄마 목소리를 못 들었던 이유가 이 인간이 전화기를 빼앗아 가둬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됐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 엄마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56살 딸이 재혼한 친정엄마를 보러 갔다가 상상도 못한 지옥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마트 계산대에서 12시간을 서고 퇴근한 뒤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 친정엄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지 않았어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년째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남동생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너는 엄마랑 통화되냐? 나는 또 전원 꺼져 있더라. 재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바빠. 엄마 재혼하신 거 알잖아. 새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나중에 연락할게. 뚜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3년이야. 엄마 목소리를 3년째 못 듣고 있어.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 태규에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 시골에 다녀올게. 엄마가 전화가 안 돼. 직접 가봐야겠어. 태규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혼자 가게?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당신은 택시 빠지면 안 되잖아. 나 혼자 갔다 올게.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내일 입을 옷을 꺼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외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충남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걸어 엄마 집 앞에 섰어요. 낡은 대문 너머로 고함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자 구실도 못하는 년아. 당장 이혼해. 밥도 제대로 못 차리는 주제에. 새아버지 강동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이로 엄마의 신음소리가 끊어질 듯 새어나왔어요. 저는 대문을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박차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동식이 엄마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위로 단추가 뜯겨나가 있었고 엄마는 두 손으로 동식의 손목을 잡은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동식의 팔을 두 손으로 잡아 힘껏 뜯어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요? 동식은 놀라기는커녕 저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네 엄마가 내 돈을 빼돌렸어. 딸년도 한통 속이지. 동식이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리다가 식탁 모서리에 팔꿈치를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사이 동식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엄마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순간 동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슴팍을 두 손으로 움켜쥐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이마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살려줘. 심장이 안 된다. 동식이 바닥을 짚으며 헐떡거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때리던 그 손이 이제 자기 가슴을 더듬는 꼴을 보면서도 전화기 번호를 119로 바꿔 눌렀어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구급차까지 불러야 하다니.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동식을 들것에 실어 나갔습니다. 앰뷸런스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그제야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찢어진 윗옷을 여미는데 그 사이로 팔뚝과 등에 누렇게 변한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손바닥만 한 멍이 여기저기 겹쳐져 있었고 색깔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노랗고 새로 생긴 것은 시퍼랬어요.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 멍이 다 뭐야?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재빨리 옷매무새를 고치며 말했습니다. 밭에서 넘어진 거다. 괜찮아. 엄마, 나한테까지 거짓말하지 마. 제발 그냥 가라. 네가 오면 그 사람이 더 화를 내. 엄마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엄마를 거실 바닥에 앉히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떠왔어요. 컵을 내려놓으려다 싱크대 아래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자 병원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3개월 전 날짜가 찍힌 위암 3기 진단서였습니다. 그 옆에는 자물쇠 열쇠가 하나 놓여 있었고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엄마의 휴대전화가 전원이 꺼진 채 들어 있었어요. 전화기를 빼앗아서 잠궈뒀구나. 그래서 3년간 연락이 안 됐던 거야. 저는 진단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가 벌떡 일어나 제 손에서 종이를 빼앗으려 했어요. 엄마, 위암이야. 3기야. 이걸 왜 숨겨?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다. 그 사람한테 말하면 병원비가 아깝다고 또 맞는다. 그냥 모른 척해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두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랑 서울로 가자. 당장 병원부터 가야 해. 엄마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혼하면 나는 빈손이야. 이 집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재호한테도 짐이 될 수 없고 너한테는 더더욱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와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외할머니 상황이 심각해.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얘기할게. 지은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말만 남기고 끊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엄마를 억지로 끌고 나올 수 없었어요. 저는 마을 정류장 벤치에 앉아 서울행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며 태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인간이 엄마 전화기까지 빼앗아서 3년간 연락이 안 됐던 거야. 엄마한테 멍이 온몸에 있어.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가 위암 3기래. 태규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흔들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엄마를 데리고 나올 거야. 그 인간한테 당한 거 다 밝혀낼 거야.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어두워지는 시골 들판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틀 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첫 차를 타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태규도 함께였습니다. 태규가 혼자는 안 된다며 택시 배차를 빼고 따라 나선 거였죠. 엄마 집 대문 앞에 서자 안에서 TV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대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동식이 앉아 있었어요. 이틀 전 구급차에 실려 나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멀쩡한 얼굴이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 앉아 TV를 보면서 부엌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송편은 아직이야. 명절에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 부엌에서 엄마가 허리를 굽힌 채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발로 걷어차인 옆구리를 감싸듯 한쪽 팔을 붙이고 다른 손으로만 반죽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동식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인상을 쓰고 있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능글맞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왔나? 사위도 같이 오고. 동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태규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동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영희야, 딸이 왔는데 뭐 하나 안 내와?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엄마가 부엌에서 나와 접시에 송편 몇 개를 담아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동식은 제가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슬쩍 열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기름하고 김이다야? 마트에서 일하면서 이것밖에 안 가져왔어? 저는 보따리에서 손을 떼고 가방 안에 넣어둔 진단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거 아세요? 엄마가 위암 3기예요. 3개월 전에 진단받았는데 왜 병원에 안 데려가셨어요? 동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진단서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아? 80 가까이 살았으면 됐지. 그 나이에 수술해봐야 돈만 날린다. 내 돈으로 네 엄마 배째라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돈 타령이야? 태규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저희가 병원비는 알아서 할 테니 장모님을 병원에 모시게만 해주십시오. 동식이 태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택시기사 주제에 장인한테 말댔구야. 네 벌이로 장모 병원비 낼 수 있어? 없으면 입 닫아. 태규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태규의 팔을 잡아 뒤로 당기며 동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가겠어요. 동식이 벌떡 일어나 현관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집이 내 명이야. 네가 뭔데 남의 아내를 끌고 가? 유괴로 신고한다. 동식이 제 얼굴 앞으로 손가락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쓸모가 있으니까 데리고 사는 거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네 엄마가 없으면 누가 해? 그 정도 값어치는 하니까 이 집에 두는 거지. 엄마가 부엌 문틀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현관을 나와 마을 이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이장을 불러 사정을 말했어요. 엄마가 맞고 산다고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도 안 데려간다고.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동식 씨가 경로당에서도 늘 인사 잘하고 어른 대접 잘 받는 양반인데 노부부가 좀 다툴 수도 있지. 남의 부부 사이에 끼면 쓰는 거야.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장 집을 나와 읍내까지 걸어갔어요. 주민센터에서 엄마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집과 토지 모두 강동식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 최영희에서 강동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이었어요. 엄마가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이 인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저는 등기부등본을 접어 가방에 넣고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규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 부르자.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저는 읍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을 신고했습니다. 30분 뒤 경찰관 2명이 도착했어요. 경찰이 거실에 들어서자 동식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짚고 힘겨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경찰 아저씨. 나는 심장이 안 좋아서 손을 댈 힘도 없는 사람이요.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시오. 경찰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바닥만 보고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 남편분한테 맞으신 적 있으십니까? 엄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때린 적 없어요. 우리 딸이 오해한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내가 직접 봤잖아. 멱살 잡고 발로 찬 거 내가 다 봤어. 경찰이 난처한 표정으로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피해 사실이 있으시면 직접 신고해 주십시오. 경찰이 돌아갔습니다. 동식은 경찰차가 떠나는 걸 창문으로 확인하더니 소파에 털썩 앉으며 TV 채널을 돌렸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엄마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뒷길로 접어들었어요. 논밭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거짓말했어? 왜? 수진아, 이혼하면 빈손으로 쫓겨나.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냐? 우리 집으로 가면 되잖아. 내가 모실게. 엄마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한테 신세 지느니 맞고 사는 게 낫다. 제발 이제 그만 와라. 네가 올 때마다 그 사람이 더 심해져. 엄마가 등을 돌리고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등을 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엄마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옆구리를 감싸 쥔 채 조금씩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규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가자. 오늘은 더 못한다. 서울행 야간버스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줄줄이 지나갔어요. 태규가 옆자리에서 잠들었고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5년 전에 명의가 넘어갔어. 엄마가 이걸 그냥 줬을 리가 없어. 저는 등기부등본을 접어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동식이 약점을 먼저 잡아야 해. 이 집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 인간 과거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직접 파헤치겠어.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밤 잠을 줄여가며 동식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강동식이라는 이름 석자를 치고 나오는 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쓸만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태규도 택시를 몰면서 충남 쪽 손님이 타면 슬쩍 동식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 지은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강동식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뭐라도 찾을 수 있는 거 없겠냐? 인터넷이든 뭐든. 엄마, 나도 찾아볼게. 외할머니 일이잖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도 마트 퇴근 후였습니다. 직원 출입문을 열고 나서는데 주차장 쪽 가로등 아래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검은 패딩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저는 강미정이라고 합니다. 강동식의 딸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식의 딸? 저는 미정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광대뼈와 눈매가 동식을 닮아 있었습니다.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미정이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짓을. 수진 씨 어머니한테. 저는 미정을 데리고 마트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미정이 물컵을 감싸 쥔 채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친엄마한테 먼저 그랬어요. 재혼하고 3년 만에 집을 넘기라고 했죠. 엄마가 거절하니까 매일 때렸어요. 세금 문제가 있다.
잠깐만 명의를 빌려달라 그렇게 속여서 도장을 찍게 했어요. 미정의 손가락이 물컵 위에서 떨렸습니다. 명의가 넘어가자마자 이혼을 통보했어요. 엄마가 매달렸는데 아버지가 짐을 싸서 대문 밖에 내던졌어요.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그날 이후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요양원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똑같아. 수법이 똑같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미정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 엄마 전에도 재혼한 적이 있어요. 곽순자라는 분이었는데 그분한테도 재산을 빼돌리고 이혼했어요. 그런데 곽순자 씨가 이혼 직후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다리뼈가 부러져서 지금도 절면서 살고 있어요. 사고였어요? 미정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목격자가 없었으니까. 곽순자 씨는 밀렸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넘어진 거라고 했고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넘어갔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인간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미정 씨, 이걸 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정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세 번째예요. 수법이 똑같아요. 저는 우리 엄마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한이에요. 이번에는 막아야 해요. 수진 씨가 끝장을 내줘요. 분식집을 나온 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다음 날도 꺼져 있었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곽순자의 계단 사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엄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빨리 가야 해. 늦으면 안 돼. 토요일 새벽 저와 태규는 차를 빌려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집 대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담장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마당에 빨래도 없었고 부엌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태규가 대문 자물쇠를 잡아당겨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동네 슈퍼로 뛰어갔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비닐봉지에 과자를 담다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혹시 우리 엄마 본 적 있으세요? 최영이요. 옆집 강동식 씨 부인이요. 아주머니가 과자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집. 며칠 전 밤에 동식 씨가 트럭 불러서 짐 싣더라고. 영애 씨를 차에 태우는데 가기 싫다고 버티는 것 같았어. 근데 부부 사이인가 보다 해서 말은 못했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데리고 갔어. 억지로 데리고 간 거야. 저는 읍내 경찰서로 달려가 엄마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동식의 금융 거래를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 씨, 강동식이 최근에 어머니 명의 국민연금 수령 계좌를 자기 계좌로 바꾸려고 시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실비보험은 이미 해약돼서 수백만 원이 인출됐고요. 어머니 명의 적금도 해지된 상태입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다 가져간 거야. 엄마 이름으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날 저녁 미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전에도 이랬어요. 상대 여자를 아는 사람 없는 곳에 데려가서 가둬놓고 그 사이에 재산을 정리하고 사라져요. 재산 정리가 끝나면 그 여자를 버리고 떠나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런 짓 할 때 쓰던 원룸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엄마도 거기 가둬뒀었거든요. 미정이 인근 도시의 원룸 세 곳 주소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문자를 받자마자 태규에게 보여줬어요. 지금 가자. 이 밤에? 내일까지 기다리면 안 돼. 저와 태규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첫 번째 원룸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원룸은 비어 있었지만 사람이 지낸 흔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원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쉰내가 밀려왔습니다. 커튼이 닫혀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태규가 전화기 불빛을 켜서 방 안을 비췄습니다. 구석에 이불이 뭉쳐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사람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었어요. 엄마였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입술이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게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엄마를 안아 올렸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80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이야. 엄마. 엄마가 갈라진 입술을 움직였어요. 수진아, 왔냐? 저는 엄마를 안은 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규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원룸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를 들것에 눕히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대원이 엄마의 혈압을 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치가 심하게 낮다고 했어요. 태규가 구급차 뒤를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마치고 상태를 안정시킨 뒤 저는 태규의 차 뒷좌석에 엄마를 눕혀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새벽 3시 도로가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가 차 안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거의 없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바보같이 살았다. 엄마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바보같이 산 거 아니야. 이제 됐어. 내가 다 할게. 백미러로 태규가 저를 봤습니다. 태규도 눈이 붉었어요. 새벽 5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접수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서류에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태규가 옆에서 대신 적어줬습니다. 의사가 엄마를 진찰한 뒤 저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영양실조까지 심하게 겹쳐서 우선 입원시키고 체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영양 보충을 하고 상태를 보겠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수술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늦으면 장담할 수 없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가 입원실에 들어간 뒤 저는 병원 1층 편의점 앞 벤치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입원비, 수술비, 항암치료비. 숫자가 올라갈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어 10년간 넣어둔 적금 2개의 해약 버튼을 눌렀어요. 노후 자금이라고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해약 완료 알림이 뜨자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태규에게 전화했어요. 적금 깼는데 수술비가 모자라. 태규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새벽 택시까지 뛸게. 걱정 마. 그날 저녁 딸 지은이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병실을 들여다보고 나오더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 나도 모아둔 거 있어. 많지는 않은데 보태. 봉투를 열어보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된 아이가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도로 지은이 손에 쥐어주려다가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할머니 수술비야. 돌려주지 마. 저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삼켰어요. 이번 사흘째 되던 날
미정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커피 2잔을 사들고 병실 앞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나란히 벤치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 이거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모은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것들의 증거요. 봉투 안에는 부동산 매매 내역, 사문서 위조로 명의를 이전한 계좌이체 기록 사본, 그리고 곽순자의 사고 당시 병원 기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동식의 범죄 기록이었어요. 이걸로 아버지의 수법이 반복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제발 끝장을 내주세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2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꼭 끝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전 반차를 내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린 뒤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 정도면 단순 이혼이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3건의 재혼에서 같은 수법이 반복된 거니까 상습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고 동시에 재산 보전 처분 신청과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증거가 이만큼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길로 고소장 작성에 들어갔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의 영양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죽을 먹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핏기가 돌았어요. 수술이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수술을 이틀 앞둔 밤이었어요. 병실에 저와 엄마 둘만 있었습니다. 복도에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오고 어디선가 링거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다 말할게.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어요. 엄마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샀어. 땅도 내가 산 거야. 근데 그 인간이 세금 문제가 있다고 잠깐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어. 그때는 부부니까 믿었지. 도장을 찍어줬는데 돌려준다는 말은 끝내 안 하더라. 엄마의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어요. 돌려달라고 하면 맞았다. 주먹으로 발로. 처음엔 아프다고 소리쳤는데 나중에는 소리도 안 나오더라. 전화기도 빼앗겼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자상한 남편 행세를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쓸모없는 년이라고 했어. 엄마, 암 진단받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 그래도 그 인간한테 말하면 병원비 아깝다고 또 맞을 테니까. 차라리 모르고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 엄마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숨겼다. 그게 엄마 잘못이야.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엄마가 잠이 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이동식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제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규가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째 태규가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2개 사와서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마시지 못했어요. 4시간, 5시간. 복도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일주일만 늦었어도 많이 위험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태규가 제 어깨를 잡아 일으켰어요. 됐어. 잘 됐어. 엄마가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이틀 뒤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엄마가 눈을 떴을 때 저는 침대 옆에서 엄마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호였어요.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한 발을 들였다가 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왔어? 재호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수척했어요. 누나 나 들어가. 엄마 깨어 있어. 재호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침대 앞에 선 재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가 침대 시트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연락도 못 드리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엄마가 재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기력이 없어서 손이 재호의 머리카락 위에 살짝 얹어진 것에 가까웠습니다. 왔으면 됐다. 왔으면 된 거야. 저는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태규가 자판기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태규에게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은 끝났어. 이제 두 번째 싸움을 시작해야 해. 동식한테 빼앗긴 거 전부 돌려받을 거야. 태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하자. 엄마가 태어나던 날 서울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태규가 차를 몰고 병원 정문 앞에 댔어요. 저는 휠체어에 탄 엄마에게 우산을 씌우고 재호가 짐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차 뒷좌석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 사이로 병원 간판이 멀어지는 걸 한참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나온다. 집에 도착한 뒤부터 조용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놓고 출근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국을 데워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낮잠을 잤어요. 태규는 택시 운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시장에서 과일을 한 봉지씩 사왔습니다. 엄마가 사과를 깎는 태규를 보며 사위가 이렇게 살뜰한 줄 몰랐다고 했어요. 태규는 아무 말 없이 사과 한 쪽을 엄마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은이가 퇴근 후 들를 때면 엄마 옆에 앉아 머리를 빗겨줬어요. 빛이 지나갈 때마다 엄마가 눈을 감았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빠질까봐 조심스럽게 빗질하는 지은이 손끝을 엄마가 가만히 잡았어요. 우리 지은이 손이 참 따뜻하구나.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엄마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볼이 조금 차올랐고 숟가락을 드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아침 오늘도 괜찮다고 속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밤마다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미정이 준 부동산 매매 내역, 사문서 위조 관련 계좌이체 기록, 곽순자의 사고, 병원 기록, 엄마의 멍자국 사진, 동식이 연금 계좌를 바꾸려 한 기록, 보험 해약 내역, 하나하나 순서대로 정리해서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할 때 빠지는 게 없어야 했어요. 서류 정리를 마친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담당 변호사에게 전부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고소장은 제가 작성했습니다. 재산 반환 소송과 이혼 소송은 동시에 진행하고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소는 검찰로 넘깁니다. 첫 재판 기일이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달 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엄마가 법원 계단 앞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팔을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법정 문이 열리자 동식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어요.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동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동식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식이 8년간 영희를 돌봤다는 주장, 집을 고치고 관리한 것은 동식이라는 주장, 그러니 재산은 당연히 동식의 것이라는 주장이 줄줄이 나왔어요. 동식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폭력을 행사할 체력이 없어요. 아내가 밭일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걸 제가 때린 것처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동식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아내가 직접 쓴 증여 합의서입니다. 집을 저한테 주겠다고 본인이 쓴 겁니다. 재판장이 종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이를 악물었어요. 저 글씨는 엄마 글씨가 아니야. 우리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피고 강동식의 친딸 강미정입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리고 미정이 들어왔어요. 동식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미정이 증인석에 섰어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동식의 친딸 강미정입니다. 아버지가 수진 씨 어머니한테 한 짓은 우리 친엄마한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어요. 세금 문제가 있다고 속여서 명의를 넘기게 하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혼을 통보하고 짐을 내던졌어요.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지금도 요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습니다. 미정이 서류를 재판장에게 건넸습니다. 과거 판결문 사본과 친엄마의 요양원 진단서였어요. 동식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측 변호사가 제가 정리한 증거를 하나씩 꺼냈어요. 엄마의 멍 자국을 촬영한 사진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팔뚝에 노란 멍, 등에 시퍼런 멍, 옆구리에 발자국 모양 자국.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나왔어요. 다음으로 동식이 엄마 몰래 국민연금 수령 계좌를 자기 계좌로 바꾸려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실비보험을 해약한 뒤 인출한 내역도 나왔어요. 엄마 명의 적금을 해지한 기록까지. 시골 슈퍼 주인의 진술서가 마지막으로 제출됐습니다. 강동식이 최영희를 억지로 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식의 양복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변호사와 뭔가를 속삭이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또 살려줘, 살려줘요. 재판장이 재판을 잠시 멈추고 법정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동식 옆에 쪼그려 앉아 혈압과 맥박을 쟀어요. 1분, 2분.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이 일어서서 재판장에게 말했어요. 혈압과 맥박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재판장이 동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식이 바닥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여유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강동식의 재산 편취 행위와 사문서 위조, 가정폭력을 인정한다. 시골집과 토지의 명의를 원고 최영희에게 환원하라. 위자료를 지급하라.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동안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법정을 나서자 복도에서 동식이 앞을 막았습니다. 양복 위에 식은땀이 번져 있었어요. 동식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 교도소는 안 된다.
영희한테 잘하겠다. 저는 동식을 내려다봤어요. 추석날 엄마의 옆구리를 걷어찬 그 발이 바닥에 접혀 있었습니다. 쓸모가 있으니까 데리고 산다던 그 입이 살려달라고 벌름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은 채 동식의 옆을 지나쳐 법원 정문으로 걸어 나갔어요. 밖에는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눈을 찡그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 달 뒤 엄마는 시골집 매각 대금 일부로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의 작은 임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저와 태규, 지은이가 함께 짐을 날랐어요. 제가 커튼을 달고 태규가 선반을 고정하고 지은이가 이불을 폈습니다. 엄마가 새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엄마가 동네 경로당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르더니 흰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저는 출근 전에 엄마를 경로당 입구까지 데려다 줬어요. 엄마가 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를 텐데 들어가 봐. 괜찮을 거야.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어르신 대여섯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먼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 새로 오셨어요? 이리 와서 앉아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경로당 창문 너머로 엄마가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하고 마트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수진아, 여기 사람들이 반겨줬다. 나한테 먼저 말 걸어줬어. 엄마의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엄마가 이렇게 웃는 소리를 낸 건 몇 년 만인지 몰랐어요. 저는 계산대 뒤에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 판결이 나온 뒤 한 달 저는 이제야 숨을 돌리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새 집에서 경로당을 오가며 웃는 날이 늘었고 태규는 다시 택시를 몰며 꾸준히 돈을 벌어왔어요. 지은이가 주말마다 외할머니 집에 들러 반찬을 만들어 주었고 재호도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나쁜 일은 다 지나갔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마트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태규가 식탁에 앉아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거 법원에서 온 거야. 등기우편이었습니다. 동식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는 통지서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식이 엄마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걸었어요. 최영희는 고령의 치매 증상이 있어 판단 능력이 없으므로 1심 재판에서의 진술은 무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2번 읽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치매? 엄마가 치매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식 측에서 어머니의 치매 진단 소견서를 첨부했더군요. 발급한 곳이 충남 쪽 요양병원입니다. 혹시 어머니가 그 병원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엄마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진단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씨,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환원 집행이 중단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허위 진단서까지 만들었어. 이 인간이 끝까지 이러는 거야. 그게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뒤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라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수진 씨가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대요. 자기가 8년간 영희 씨를 돌봤는데 딸이 빼앗아 갔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곧바로 시골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강동식 씨가 마을에 다니면서 무슨 말하고 다닌다는 거 들으셨어요? 이장이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수진 씨, 동식 씨가 그러는데 딸이 어머니 재산을 뜯어간 거라면서 나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 부부 사이 일은 겉에서 보면 모르는 거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한 거야. 소문은 시골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 2주 뒤 엄마가 다니던 서울 동네 경로당에까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경로당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다. 무슨 소리? 뒤에서 수군대는데 자식이 어머니 재산 뜯어먹었다고. 내 얼굴을 보면서 그러더라. 엄마가 말을 멈췄어요. 한참 뒤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나 내일부터 경로당 안 나갈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식탁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겨우 웃기 시작했는데, 겨우 사람들 사이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새벽 잠이 든 저를 전화벨이 깨웠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태규 씨 보호자 되시죠?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저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태규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에 찰과상이 나 있었고 갈비뼈 부근을 감싸고 있었어요. 새벽 택시를 몰다가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한 거였습니다. 갈비뼈 2대가 금이 갔습니다. 최소 한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복도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태규가 한 달을 못 뛰면 우리 집의 추가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항소심 대응 비용까지.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태규가 병실로 옮겨진 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필 이럴 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살았으니 됐어. 저는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며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근처 식당의 아침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였어요.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식당에 가고 7시 반에 끝내고 마트로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한 뒤 태규 병실에 들르고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는데 물건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엄마가 눈치를 챘어요. 제가 새벽마다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를 들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 집에 들렀을 때 엄마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차려놓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이 있다. 응, 뭔데? 나 치료 안 받겠다. 소송도 그만둬라.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엄마를 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그만 살면 됐어. 너까지 쓰러지면 누가 지은 일을 봐.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꼴을 못 보겠다. 엄마의 눈이 붉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였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가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 소리 하지 마. 수진아, 엄마 부탁이다. 제발 그만해라. 그만하면 그 인간이 이기는 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움찔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면 나는 뭐가 되는데? 엄마 살리려고 이러는 건데. 적금 깨고 새벽에 설거지하고 이 고생을 하는 게 다
다 뭐 때문인데. 엄마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쪽 칸에 끼워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엄마가 미용실 앞에서 저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5쯤 됐을 엄마가 저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사진이 빛발에서 엄마의 얼굴이 노르스름했지만 웃음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포기 안 해. 절대 안 해. 엄마가 포기해도 내가 안 해.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 씨, 동식이 역공을 시작했어요. 항소의 허위 진단서에 거짓 소문까지.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끝장을 내려면 그 마을에서 동식의 실체를 직접 밝혀야 해요. 미정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곽순자 어머니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곽순자 어머니가 법정에 서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서 부탁드려 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놀이터를 나와 엄마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 앞에 서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기다려. 내가 끝낼게. 다음 날 저녁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곽순자 어머니 만나고 왔어요. 지팡이 짚고 나오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놈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당연히 가야지.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항소심 재판 날짜를 확인했어요. 3주 뒤였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번에 끝낸다. 항소심 재판을 3주 앞두고 저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에서 미정이 보내준 곽순자의 사고 당시 병원 기록과 동식이 제출한 치매 소견서의 발급 병원 정보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곽순자 씨를 추가 증인으로 세우면 상습성 입증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이 치매 소견서 발급한 요양병원 쪽에 조회를 넣었는데 기록이 나왔습니다. 강동식이 해당 병원 원장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이 있어요. 녹취록까지 확보했습니다. 그걸로 허위 진단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 본인이 직접 증인석에 서실 수 있으면 가장 강력합니다. 8년간의 피해를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엄마가 법정에 선다. 사람들 앞에서 맞았다고, 빼앗겼다고, 갇혀 살았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80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 엄마에게 그걸 부탁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엄마 집에 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항소심 재판에서 엄마가 직접 증인으로 서줬으면 해. 8년 동안 있었던 일을 엄마 입으로 말해야 재판이 확실해져. 엄마가 보리차 주전자를 내려놓았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엄마,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야. 엄마가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안다. 이제는 해야지. 항소심 당일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니 미정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 옆에 곽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곽순자가 저를 보더니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수진 씨지?
나도 그 인간한테 당한 사람이야. 오늘 할 말 다 하고 갈란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저와 태규, 미정, 곽순자, 재호가 나란히 앉았어요. 태규는 갈비뼈에 아직 보호대를 감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빠질 수 없다며 따라왔습니다. 엄마는 원고석 옆에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동식이 앉아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이전 재판 때는 양복에 넥타이까지 차려입었는데 이번에는 회색 점퍼에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아픈 사람으로 보이려는 게 한눈에 티가 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우리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출한 치매 진단 소견서의 허위성을 증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영희의 최근 대학병원 정밀 검사 결과를 제출했어요.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모두 정상이라는 소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녹취록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요양병원 원장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돈을 더 주면 날짜를 앞당겨서 써줄 수도 있어요. 동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얼마면 되는데?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동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재판장이 동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피고, 이 녹취 내용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동식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곽순자가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곽순자가 지팡이를 증인석 옆에 세워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곽순자, 올해 72입니다. 강동식과 재혼해서 4년을 살았어요. 곽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잠깐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도장을 찍었더니 돌려주지 않았어요. 돌려달라고 하면 때렸습니다. 곽순자가 왼쪽 다리를 가리켰어요.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계단에서 밀었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경찰한테는 넘어진 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저는 그날 이후로 이 다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동식이 고개를 돌렸어요. 곽순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정이 증인석에 섰어요. 아버지의 세 차례 재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며 곽순자에게서 빼앗은 재산, 친엄마에게서 빼앗은 재산, 영희에게서 빼앗은 재산의 수법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이었어요.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엄마의 등을 가만히 밀어드렸습니다. 엄마가 증인석까지 걸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마이크 앞에서 두 손을 깍지 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최영희입니다. 올해 78이에요. 엄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재판장이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겨줬어요. 저 사람하고 8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그 뒤로는 지옥이었습니다. 엄마가 멈췄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전화기를 빼앗겼습니다.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밥을 차려놔도 맛이 없다고 엎었고 빨래를 널어도 잘못했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어요. 돈은 한 푼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연금도 보험도 적금도 다 그 사람이 가져갔어요. 엄마가 동식을 바라봤습니다. 동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암에 걸린 줄 알면서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아깝다고 또 맞을 테니까요. 차라리 아프다가 죽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법정이 고요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어요. 이 나이에 법정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딸이 알려줬어요. 엄마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원고석으로 돌아오는 엄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강동식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을 유지한다. 동식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뭔가를 말했지만 동식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검찰이 별도로 진행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습 사기, 사문서 위조, 가정폭력,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동식이 법정에서 교도관에게 양팔을 잡혔습니다. 끌려나가면서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어요. 제발 살려달라.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방청석에서 저와 엄마 미정, 곽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동식의 목소리가 복도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곽순자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작게 말했어요. 끝났다. 재판이 끝난 다음 주 저는 미정과 함께 시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장을 비롯한 어르신 10대 명이 안에 모여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술렁거렸습니다. 이장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수진 씨, 무슨 일로 왔어? 이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들으세요. 강동식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상습 사기, 사문서 위조, 가정폭력이요.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미정이 제 옆에서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동식의 친딸 강미정입니다. 제 아버지가 이 마을에서 자상한 남편 행세를 하면서 집에서는 영희 어머니를 8년간 때리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마을 어르신들을 속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정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경로당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장이 모자를 벗으며 말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법원 판결문 여기 있습니다. 저는 판결문 사본을 이장에게 건넸어요. 이장이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눈이 있고도 몰랐네. 영애 씨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때 수진 씨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경로당을 나오며 미정이 제 옆을 걸었어요. 수진 씨,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끝났어요. 미정 씨 덕분입니다. 저도 수진 씨 덕분이에요. 우리 엄마 일을 이제야 갚은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오니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규가 퇴원했어요. 보호대를 풀고 집에 돌아온 태규가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나왔다. 장모님 치료비에 써. 당신 치료비도 있잖아. 나는 됐어. 장모님이 먼저야.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그 주에 엄마의 정기검진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엄마와 나란히 앉았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경과가 좋습니다.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대로 치료를 이어가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며칠 뒤 재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가방을 하나 끌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 서울로 올라왔어. 시골 사업 정리했어.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누나가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이제 엄마 곁에 있을게.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재호의 어깨를 한 대 쳤어요. 늦었지만 왔으니 됐다. 밀린 병원비 있으니까 그것부터 내. 재호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제가 웃으라고 한 건 아닌데 웃었어요. 그 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의 검진 결과를 축하한다며 저와 엄마, 태규, 재호가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건물 사이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에서 붉은빛으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얼굴들 다 보니까 살아있길 잘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넘었다. 가장 힘든 고비를 넘었다. 엄마의 마지막 항암 치료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어요. 진료실 앞 의자에 엄마와 나란히 앉아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최영희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주 잘 싸우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의사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로비를 걸으며 엄마가 말했어요. 수진아, 시골집 정리하러 가자. 이제 그 집이랑도 끝내야지. 일주일 뒤 저와 엄마는 시외버스를 타고 충남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논두렁 사이 좁은 길을 걸었어요. 처음 이 길을 걸었던 게 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대문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바람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어요. 마당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밀려왔어요. 신발장 위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거실 바닥에 먼지가 쌓여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집안을 돌아봤어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마른 행주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엄마가 그 행주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벽에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동식이 접시를 던졌을 때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엄마가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쓸어봤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짝에 깊이 패인 흔적이 있었어요. 주먹으로 친 자국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8년이다. 여기서 8년을 살았어. 엄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보내주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엄마의 낡은 옷가지들이 나왔어요. 서랍을 뒤지다가 바닥에서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풀어보니 편지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용실을 할 때 단골 손님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어요. 영희 언니 덕분에 결혼식 예쁘게 갔어요. 할머니가 머리 잘해줘서 경로잔치에서 칭찬받았대요. 빛바랜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편지 묶음 아래에 미용 자격증이 있었어요. 엄마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격증과 편지 묶음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었지. 가위 잡고 손님들 머리 해줄 때가 제일 좋았어. 저는 엄마 옆에 서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편지와 자격증을 가방에 넣었어요. 나머지 짐은 두고 나왔습니다. 시골집은 한 달 뒤 매각됐어요. 엄마가 미용실을 해서 번 돈으로 샀던 집이 동식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엄마에게 돌아왔다가 이제 새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엄마는 임대 아파트에 정식으로 정착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매일 아침 엄마 집 현관 앞에 우유 한 팩을 놓아뒀어요. 처음에는 우유만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와라. 응, 엄마도 좋은 하루 보내. 그게 매일 아침의 인사가 됐어요. 엄마가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6에서 소문 때문에 발길을 끊었던 그 경로당이었어요. 처음 다시 갔을 때 어르신 두 분이 엄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영희 씨, 그때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 앞으로 잘 지내자. 엄마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부터 엄마는 어르신들 머리를 손질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할 때 쓰던 솜씨가 손에 남아 있었어요. 머리를 다듬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어르신들이 영의 시손이 금손이야라며 줄을 섰습니다. 엄마가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웃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곽순자 어머니가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대요. 재판 끝나고 마음이 풀리셨나 봐요. 다행이네요. 미정 씨는 어떠세요? 저요? 저도 이제야 좀 놓은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했는데 수진 씨 덕분에 저도 정리가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정 씨가 먼저 찾아와 줬잖아요. 미정 씨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정도 곽순자도 동식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에 자원봉사 신청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마트 쉬는 날에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만났어요. 맞으면서도 참고 사는 분, 재산을 빼앗기고도 신고를 못하는 분, 자식에게 말하지 못하는 분,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숨기면 그 사람만 좋은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엄마도 상담소에 따라왔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에게 엄마가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처럼 늦지 마세요. 빨리 나와야 해요. 그 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아침부터 부엌에서 장을 봐온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태규가 식탁을 닦고 지은이가 남편과 함께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재호가 맥주를 사들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맥주 사왔네. 냉장고에 넣어. 마지막으로 엄마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된장찌개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뚝배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서 있었어요. 조심해, 뜨거워. 태규가 얼른 냄비 받침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뚝배기를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내 손으로 끓인 밥을 내 가족한테 먹이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 엄마가 식탁 둘레를 돌아봤어요. 저, 태규, 재호, 지은이 남편. 5명이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0평생 남 좋으라고만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좋은 게 뭔지 알겠다. 엄마가 웃었어요. 식탁 위로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지은이 남편이 장모님 찌개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고 재호가 누나 나 맥주 한 잔만 더라고 했고 태규는 말없이 국을 3그릇째 퍼먹었어요. 엄마는 숟가락을 놓고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길을 엄마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경로당을 향해 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한 걸음씩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었어요. 1년 전 시골집 뒷길에서 옆구리를 감싸 쥐고 절뚝거리며 걸어가던 그 등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너도 오늘 저녁에 올 거지? 응, 퇴근하고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에게 거는 이 전화 한 통이 저의 가장 소중한 일과가 되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수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을 견딘 나무가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듯 가장 깊은 상처를 안고도 다시 일어선 모녀의 이야기였습니다. 80평생 참기만 했던 어머니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딸이 함께 피워낸 꽃이었어요. 아마 보시면서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어요. 재혼 사기꾼의 수법이 3번이나 반복됐는데 그걸 딸이 어떻게 다 밝혀냈냐, 현실에서 가능하냐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노인 가정폭력 피해자 중 70% 이상이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재혼을 이용한 재산 편취 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고요. 가해자가 동네에서 점잖은 사람 행세를 하면서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재혼할 때 재산 명의는 절대로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세금 핑계, 잠깐만 빌려달라는 말, 다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재산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엔 반드시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둘째, 맞으면서 참는 건 강한 게 아닙니다. 숨기면 그 사람만 좋은 거예요. 영희 어머니처럼 짐이 되기 싫어서 숨기는 분들이 많은데 말하는 순간부터 벗어나는 길이 열립니다. 셋째, 가족은 멀어져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진 씨가 3년 만에 엄마를 찾아갔고 재호도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가족을 살립니다. 넷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8의 법정에 선 영희 어머니가 그 증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맞으면서도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짐이 되기 싫다고 숨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수진 씨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법률구조공단 전화 한 통이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 통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이수진 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